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2월 16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금요일은 제가 좋은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저 위에 있는 노마드의 투자자 서한, 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책에서 제가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투자의 기본기와 덕목뿐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담담한 메시지와 감동이 담겨 있다라고 추천사를 써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요즘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펀드를 운용을 시작을 했던 게 2001년 9.11 테러 딱 직전에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2001년 말부터 2014년까지 6개월마다 투자자 서한을 작성을 해서 이 노마드 투자 조합의 투자자에게 이제 발송을 했다라고 돼 있어서 첫 투자자 레터가 2002년 6월 달입니다. 2002년 6월 말에 이제 레터를 보냈기 때문에 2002년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 그때 이제 S&P 500이 닷컴 버블의 그 후유증에서 그 저점을 찍고 돌아서게 되는데, 2002년 10월 초에 나스닥이 닷컴 버블 고점이었던 5100에서 거의 80한 7% 빠져가지고요 1100을 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투자자 서한에서 도대체 그때 상황을 2002년 6월 요때 어떻게 그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았을까, 그게 궁금해서 이 책을 쭉 봤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투자 조합에 대한 이제 성과를 얘기하면서 2002년 6월 30일자로 해서 6개월 성과가 플러스 3.99,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는 마이너스 8.6, 그리고 설정 후 누적 2001년 9월 10일부터 했네요. 보니까 정말 이 책에도 나오지만 9.11 테러 때부터 주식을 살 수 있게 좀 그냥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걸로만 따지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주식을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운이 있었다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로 정말 그렇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존 템플턴 경도 얘기했듯이 가장 비관적일 때 나는 가장 비관적인 시장을 찾아서 주식을 산다. 왜냐하면 비관적이어야 주식이 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근데 운이 좋으신 거죠. 보니까 9월 10날 설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2001년 9월 10날 이후로 14.54%를 올렸고, MSCI 선진국 지수는 마이너스 5% 정도 큰 폭으로 이제 시장을 아웃퍼폼을 하긴 했었는데, 이 쭉 읽다 보면 제가 그때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뭐라고 투자자들한테 얘기했을까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에스티 로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면서 펀드의 대략 37%를 뉴스와 TV 방송국, 카 레이싱, 소비자 브랜드, 카지노, 그리고 퀄리티가 높고 복제하기 어려운 프랜차이즈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27%는 고정자산이나 보유 현금이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호텔, 복합기업 등 자산주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마지막 17% 정도는 단기 이익이나 부채, 과거 경영진의 과오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아주 저평가됐지만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제록스 같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왜 장기 성장
성이나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 비해서 지금 싸게 거래되는지 그런 부분을 뭐 쭉 설명을 해놨어요. 보니까 예, 그 펀드 회계 방식이 전통적인 관습에 의한 부분이 실제로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리스 회계에서 운용 리스와 판매 리스의 뭐 차이점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놀랐던 게 시장 얘기를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인내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초 이후 일부 투자자가 새로 노마드에 합류했으므로 우리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 수 있게 기본적인 규칙 몇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마드의 핵심 우위는 투자자 여러분의 총체적 인내심입니다. 우리는 향후 수년 내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이 운영하는 저평가 기업에 정말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합니다. 예, 버핏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우리 투자 실적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기업이 만족스러운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노마드의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 매니저의 자본 배분 능력과 우리 투자자의 인내심일 것입니다. 단기적 시각을 가진 군중보다 더 멀리 길게 보는 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노마드를 펀드가 아니라 투자조합으로 명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자 여러분과 맺고자 하는 관계는 펀드 대 펀드 투자자 관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언제나 투자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뢰에 감사합니다. 뭐 쭉 돼 있는데 제가 일부러 요 페이지를 준비해 온 건 아닌데 읽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런 부분도 많이 담겨져 있네요. 아무튼 좀 제가 약간 하나 놀랬던 점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시장 매크로 분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자신 있게 이 업계의 증권사의 전략가들 뭐 다 포함해서 저만큼 매크로랑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저만큼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최근에 아까 여미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 보고는 이런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픽한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기업들에 대한 리서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많은 시간의 노력을 기업 리서치에 이제는 힘을 쏟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로나 때도 그랬고 시장 전체적인 거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우리 직원들은 투자할 종목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요, 리차드 번스타인이 지었고 이건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소음과 투자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그 추천사를 적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치주 투자자는 제때 못 사고 성장주 투자자는 제때 못 팔까? 투자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소음을 차단하고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월가 거장의 방법론 해서 이익 추정치 수명 주기를 이해하라. 자신의 위험 수용도를 확인하라.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구분하라. 탁월한 애널리스트를 찾아라. 12가지 소음 필터링 기법을 활용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가 이렇게 추천사를 적어놨습니다. 소음과 투자는 우리 회사 신입 애널리스트 필독서 중에 한 권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끄집어내서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애널리스트에게는 필수인데 이 책은 그런 통찰을 주는 매우 유익한 책이기 때문이다. 소음을 차단하고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법을 소개하는 이 책은 개인 투자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은 못 읽어봤습니다.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언젠가 이어폰에 보면 노이즈 캔슬레이션 해가지고 소음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생기면서 비행기나 이래 타고 갈 때 이 노이즈 캔슬레이션 되는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바깥의 노이즈가 계속 귀로 전달되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이제 소리를 크게 하고 타다 보니까 막 옆에 사람들이 무슨 음악 듣는지도 다 들렸는데, 주식 투자에도 지금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이 일장 소음이 당신의 돈을 노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보 격차가 사라졌다는 말은 잊어라라고 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고, 윤주호 센터장께서 아주 긴 추천사를 여기 적어놨는데요. 정보가 많다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또 해놓으셨습니다.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FM미디에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저희 회사에 보내주셔가지고요. 기사로 빨리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중앙일보에서 다 기사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월 매출 6억, 임대료는 8억 내라니 인천공항 면세점의 날벼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벌써 해외여행을 2개나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여행은 안 좋아하시는데 모임에서 가자 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 나가게 되면 이제 면세점을 보게 되고, 이 면세점을 통해서 그동안에 2013, 14, 15년도에 중국 여우커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일본 여행도 아마 내년에 아마 본물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면세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임대료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영업하는 면세점 업체들이 임차료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 타격에 따라서 시행했던 면세점 임대료 특별급 감면 혜택을 이달 말로 종료하겠다고 하자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중견 면세점 연합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차료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요. 연합회 측은 면세점을 포함한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한 임차료 감면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인천공항의 예측과는 달리 항공 수요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임차료 감면이 종료될 경우 자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중견 면세자업들은 영업 및 고용 유지가 불가하다면서 2023년 말까지 추가 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신세계 DF가 12,183제곱미터를 쓰고 있고요. 이 정도면 한 4,000평 정도 쓰고 있겠네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2,327, 호텔신라가 2,105, 신라면세점, 신세계 DF,
그 다음에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1407. 아마 지난번에 롯데면세점은 우리 그냥 반납할게.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경복궁 면세점이 913, 시티플러스가 241, 그랜드 관광호텔이 2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부터 임대료를 고정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2019년보다 대신 2019년보다 여객수가 지금 40% 이상 감소한 달에는 감소율의 절반을 감면해 준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로 공항 이용 계획이 급감하자 2020년 9월 매출과 연계해서 임대료를 정산하는 매출 연동제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임차료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사업자들은 당장 매달 수억에서 100억 원대 임차료를 추가로 내야 할 처지인데, 특히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 사업을 해온 신세계, 현대, 그랜드, 경복궁 등은 계약기간이 내년 8월 중순에서 길게는 2025년까지여서 부담이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중소면세점을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는 현재 한 달 매출이 6억 원 수준인데 임차료 감면이 폐지가 되면 매달 8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하고요. 신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현재 월 매출은 180억 원 수준인데 임차료는 224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와, 월 임차료를 224억 원을 내면 그러면 1년 동안에 내는 돈이 2,700억이란 말이네요. 야, 임차료를 2,700억을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인데요. 그나마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롯데와 신라는 계약이 내년 1월 17일까지여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공항 면세점의 정상 운영에 대한 것뿐 아니라 시내 면세점 등 면세사업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운영 어려움을 면세점에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또 표가 좋은 표가 있네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임대 수익 및 감면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제 자료입니다. 2019년도에 임대 수익이 1조 760억. 와. 1조 760억을 버네요. 그랬다가 2020년도에는 4,728억으로 뚝 떨어지면서 그 감면을 4,740억 정도 해줬고요. 원래는 뭐 한 1조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감면해 줬고, 2021년도에는 임대 수익이 414억 그리고 감면액이 5,683억이고요. 2022년도에 지금 1,292억으로 11월 말 기준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감면액이 4,192억 이런 상황이네요. 이에 따라 이제 면세점 업계에서는 내년 본격화할 인천공항 차기 면세점 입찰 흥행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여객 수요가 회복세인 데다 운영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는데, 최근 출국객은 50%대까지 회복이 됐지만 면세점 매출은 25%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고 합니다. 중국 노선이 정상화하지 않은 것 등이 주요 요인이고요. 특히 여객 1터미널은 코로나 이전 중국인 비중이 60%가량으로 중국인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객 1이 아시아나가 있고 터미널 2가 대한항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감면에 따른 누적 적자를 감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고요. 코로나 기간 중 누적 적자가 1조 7천억 원에 달해서다 올해도 5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임대료 감면은 지난 6월 말 끝내기로 했으나 반년 더 연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요 위에 표가 하나 더 있네요. 국내 면세점 업계의 매출 추이입니다. 요 좋은 그래프가 있네요. 매출 추이가 2017년도에 14조 5천억 정도였다가 2018년도에 18조 9,600억, 한 19조였고 2019년도에 25조 정도 됐네요.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게 2017년인데 이게 2016년, 15년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건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왜냐하면 사드 보복 있고 나서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 했다가 사드 보복 때문에 4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가 2019년도에 아마 600만 명 정도로 늘어난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때 2019년도가 한 25조 했습니다. 25조.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해외 관광객도 이때 이제 거의 1750만 명인가 뭐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 15조로 뚝 떨어졌고 작년에 17조, 한 18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이훈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은 항공 수요가 살아나도 면세점 운영이 정상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요 고객인 중국 관광객이 늘지 않아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이어서 임차료 감면을 연장을 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네,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코로나 공포로 중국 감기약에 이어서 황도 통조림까지 싸제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감기 어제 기사에도 약국에 줄을 서서 감기약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 중국 내 코로나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방역 정책의 중심을 감염 방지 및 통제에서 의료 처치로 전환하겠다는 공식 선언을 했고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마펑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기층 의료보건기관은 코로나 상황과 질병의 경중 완급 정도에 따라서 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중증자를 중심으로 한 감염자 치료 및 관리에 국가 보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황도 통조림과 해열제 감기약 등을 비축하려는 패닉 바잉, 패닉 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도는 왜 그렇죠? 황도는 예전부터 중국에서 감기를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통한다. CNN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없는데도 중국에서 황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펑파이 뉴스는 과일 통조림의 수도로 불리는 산둥성 리니의 한 공장에서는 지난주부터 황도 통조림의 온라인 일일 판매량이 기존 1000건에서 1만 건으로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중국 최대 통조림 업체인 다련이 아마 대련 얘기하는 거겠죠. 대련 리슨 식품은 웨이보에서 황도는 어떤 약효도 없다. 황도 통조림은 약이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충분히 공급할 예정이니 급하게 사지 말라고 당부를 했고요. 인민일보도 황도는 증상 완화에 효과가 없으니 비축하지 말라는 글을 웨이보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온라인에서는 누가 뭐라 하건 사재기라 하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CNN은 또 타이레놀, 에드빌 등 해열제와 감기약 수요도 급증했다고 보도했고요. 베이징시는 의약품 사재기와 비축을 하지 말고 무증상이면 응급 구조대를 부르지 말라고 당부를 했네요. 수요 급증을 틈타서 약값을 올려서 폭리를 취한 약국이 베이징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고요. 덩달아 홍콩 내에서도 해열제가 완판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됐다가 어제는 다시 이 관련된 주가가 다시 다 빠졌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기업 주가도 뛰었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최대 이부프로펜 제조업체 신화약품은 최근 5일 동안에 60%, 지난 2주간은 147% 급등했다고 합니다. 신화제약 측은 생산 라인을 100% 가동 중이며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14일 하루 동안 지금 2,000명이 신규 감염이 돼서 누적 확진자는 38만 명이라고 발표했고요. 그러나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와 잦은 봉쇄에 대한 불만으로 최근 2년간 싱가포르에 이민가는 부유한 중국인이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상해에 기반을 둔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1만 명의 부유한 본토 중국인이 자국을 떠났고 홍콩에서도 3,000명의 부유층이 타국으로 이주를 해서 중국에 피해를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추산했네요. 이들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중국계가 많은 싱가포르이고요. 싱가포르에 올해 2,800명의 고액 자산가가 이동할 것이라면서 이는 2019년에 비해서 87%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예, 싱가포르는 보면 중국 사람이 인구의 90%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기사는 중국 위드 코로나 그 후라고 되어 있는데 워낙 이제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이 중국 관련 기사를 제가 계속 보면서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무방비 상태였다.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께서 쓴 기사인데요. 고강도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넘쳐났지만 그렇다고 일순간에 모든 통제 조치가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만리장성 같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정부의 한 장짜리 발표문에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7일 갑자기 중국 당국이 방역 최적화 조치 10개항을 내놓고 최적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핵심은 PCR 검사 중단이었다. 검사를 하지 않는데 격리나 봉쇄가 있을 수는 없다. 사실상 제로 코로나 포기 선언이었다. 갑작스러운 방역 폐지 이후 벌어진 상황은 혼란 그 자체다.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사이로 바이러스가 날개 돋친 듯 퍼지고 있고 가족들은 한꺼번에 알았고 사람들은 언제 감염될지 몰라 출근을 언제 할지 기약이 없다고 하고 필요한 약은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원성이 쏟아진다. 베이징의 한 의사는 지금 마치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정부가 약 생산을 늘렸다고 했지만 체감하는 시민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고강도 방역 정책을 해제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제는 사전 예고나 대비 없이 급하게 해제가 진행됐다는 뜻이고 48시간으로 정해졌던 PCR 검사 주기를 늘리고 상비약 생산도 충분히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완화했더라면 어땠을까. 적어도 순식간에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코로나가 퍼지지도 약이 부족해서 국민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 나가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3년간 끌어온 정책을 뒤바꾸려면 최소한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명분이 필요했다.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일반 독감과 비슷한 0.1% 정도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7일에서 10일 이내에 변종에서 회복된다. 백신 접종이 진척됐고 코로나 통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월 상해 봉쇄 때와 현재 무엇이 달라졌기에 방역 해제를 결정했는지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 많은 중국인이 봉쇄를 견딘 건 적어도 그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상황 변화 없는 갑작스러운 봉쇄 해제는 오히려 중국 정부가 방역을 통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경제 여론 악화에 떠밀려 급히 폐지하다 보니 국민의 고통만 배가한 결과를 초래했다. 몇 달 지나면 정상화는 될 것이다. 그저 인민지상이
중국 정부의 말일 뿐이라는 걸 또 한번 목도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네, 아주 간결하면서도 하실 말씀은 다 해놓으셨네요. 네. 그 다음은 김동호의 시시각각 일본 기자, 중국 기자와의 대화라고 돼 있는데, 최근 일본 기자들과 한일 언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 기자와 한국 기자들은 서로를 훤하게 꿰뚫고 있다. 그러겠죠, 아마. 양국 국내 정치가 국경을 넘어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어 외교적 화해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과거사를 잊지 않고 일본은 과거사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양국은 평행선을 달린다. 더구나 태평양 전쟁 이후 태어난 일본의 전후 세대는 식민지 시절 한국인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일본이 과거사를 감추고 미화하는 교육으로 일괄하면서다. 1592년 시작된 임진왜란 역시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닌데도 일본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저 병사를 조선에 보냈다고만 알고 있다. 이렇게 과거사가 축소되니 대화에 진전이 없다.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필요 이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본에 널리 퍼져 있고요. 한국 측이 빌미를 제공한 건 맞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 사이에 합의로 출범했던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을 2018년에 해산시켰고 당시 불가역적 해결을 주장했던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을 했다. 또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 보상 판결을 내렸다. 네,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한국은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청구권 자금으로 5억 달러를 받았다. 일본은 개별적 피해 보상을 제한을 했지만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부는 일괄적으로 받아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철 설립에 투입을 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배상이 65년 법적으로 끝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91년에 표면화됐고 강제노역 문제 역시 90년대 이후 소송이 본격화됐다. 양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하지만 지금 일본은 한국에 다가서려고 한다. 거의 모든 일본인이 한류를 즐기고 젊은 층은 한국을 동경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예민하다. 생활 수준이 일본을 능가할 만큼 풍요로워진 한국이 거듭 과거의 배상 문제로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다. 사과 피로증도 호소한다. 이분이 일본에 계신가요? 김동호 경제 에디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그랬었나 보네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독일의 총리는 폴란드였었나요? 가서 무릎 꿇고 이 사죄하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왜 일본은 진심 어린 사죄를 안 하냐,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고 하네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도 일본은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고 했다. 물론 우익 정치인의 망언이 반복되고 전범의 위패를 안치한 야스쿠니의 공물을 바치는 것은 진정한 사과를 의심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공식 입장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밝힌 대로다. 일본 기자들과 협력 방안을 얘기해 봤지만 문제 진단은 새로울 게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뿐이다. 특히 양국 정상의 담대한 결심이 필요하다.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도 한일은 손을 잡아야 한다. 북핵 위협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따로 대응할 차원의 문제를 넘어섰다.
중국은 북핵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 구도에선 한국의 협력을 절실히 기대한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는 그렇다. 최근 중국 기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중국 기자들은 한 목소리로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미국의 기술 통제를 받는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중시한다는 얘기다. 국제사회는 물론 동북아에서 한국은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일본과 중국이 서로 한국과 편을 먹으려고 한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다. 정치만 성숙하면 위상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최근 일본, 중국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한국의 달라질 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국도 뭐 반도체에 뭐 많은 부분을 이제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죠. 보니까 조선 따라잡았고 디스플레이 따라잡았고 그 따라잡는 방법이 뭐 일단 한국 기술자들한테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데려가 가지고 그렇게도 하고요. 반도체도 사실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기술적으로 디램 같은 게 격차가 있는데 장비에 대한 저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의 그 반도체 기술자들 엄청난 연봉 주고 데려가서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한국의 위상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그 기자분들이 팩트 체크나 이런 걸 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한국 기자, 중국 기자들 항상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분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알고 싶어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채권형 ETF는 잘 나갔다. 올해 9조 넘게 유입이 됐다라는 마지막 기사입니다. 요즘 채권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고요. 채권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만 하던 그런 투자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상장 중인 지금 국내 상장 지수펀드 ETF 시장을 보면요. 이거는 뭐 채권 ETF뿐만 아니라 코덱스 200 같은 그런 거 다 포함한 건데요. 2022년 지금 12월 14일까지 상장 중인 ETF의 순자산 종액이 80조나 되네요. 와, 80조 8,300억 정도 되고요. 5년 전에 2017년도에 보니까 한 40조가 안 됐었는데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긴축의 거센 폭풍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란 거센 파고를 피할 노화의 방주로 투자자가 택한 상품은 상장지수 펀드 ETF였다. ETF 국내 도입 20주년인 올해 순자산 종액은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었었는데 올 한 해만 7조 원이 넘는 자금이 ETF 시장으로 유입됐고요. 지난해와 달리 테마형 ETF보다는 채권형 ETF 등이 인기를 끌었다. 네, 지금 총액이 80조인데 ETF는 펀드의 일종이지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죠. 네, 제가 뭐 그 블랙록 같은 회사, 뱅가드나 이런 회사 보면 정말 뭐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액티브 펀드에서 이제 ETF로 그리고 ETF가 뭐 2배짜리 3배짜리도 만들고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것도 만들고 정말 ETF가 진화하는 게 너무나 이제 공격적이고 소비자 입맛에 맞게 딱딱 그 상품을 만들어내서 ETF 시장이 되게 커 간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뭐 IRP 계좌에 전부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IRP 계좌를 운영하는 상품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삼성증권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ETF 순자산 총액 상위 10종목에 대한 표 참고하시고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